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UAM 모델링 시각화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단군소프트 퓨전 엔지니어 강경민 매니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한 아젠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UAM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모델링과 시각화에 대한 심화 작업과 팁앤테크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세션은 퓨전을 이용하여 제가 진행을 하고 시각화 세션은 맥스를 이용하여 박준희 매니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기프트 나와 있죠. 사전 등록을 해주신 분들께는 전원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치킨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 전부 끝나고 마지막에 Q&A,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추가적으로 세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질문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AM 소개입니다. UAM을 처음 들었을 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 카쉐어링, 그리고 도로에 많이 보이는 전동 키보드처럼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나 이동 수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미 저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하늘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이나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국내 사례에는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KUAM 로드맵이 있습니다. 서울처럼 도시권 인구 집중, 교통망 혼잡을 UAM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UAM을 만들 때 단순히 교통으로 끝나지 않죠. UAM 기체를 제작하기 위한 제조, 운항,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일스톤을 보시면 현재는 준비기에 속하는 기간이고요. 25년도부터 상용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하나시스템즈 등에서 대기업에서 진행 중이고요. 많은 스타트업 회사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로는 플러그 오토라는 회사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에어리어 딜리버리 로봇 ADR이라는 자사 제품을 통해서 기존 차를 이용한 물수단, 트럭 같은 거죠. 이런 수단을 드론으로 바꾸면서 이제 드론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조 프로세스에 퓨전을 활용했다는 거죠.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컨셉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 21년처럼 마지막으로는 최종 디자인까지 도출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퓨전 360은 CAD와 CAM이 통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툴링, 가공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한 과정을 하나로 단축시킴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UAM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UAM 모델링을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찍었어요. 제가 이제 모델링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외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CAD로 사용하는 것보다 퓨전을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작업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모델을 봤을 때 기존에 알고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모양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UAM에 대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UAM은 도심 속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기존 항공기보다 크기가 비교적 많이 작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의 개수도 작겠죠. 또한 활주로가 없어야 됩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곳에서 그만한 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헬리콥터처럼 이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야 돼요.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날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날개가 수직 방향으로 위치해 있죠. 마지막으로는 소음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소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UAM은 작은 날개를 여러 개로 부착함으로써 기존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외형적인 특성을 골고루 가진 모델을 선택을 한 게 이 볼로콥터사의 VC20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VC200이라는 제품을 진행하면서 총 세 가지의 중점을 제가 뒀어요. 첫 번째로는 곡면 모델링입니다. 기존 항공기도 그렇지만 UAM은 좀 더 미래형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면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왼쪽처럼 이미지를 미리 띄워놓고 작성을 한다고 해도 이 모델링 기능이 좀 부족하자면 표현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퓨전360의 프리폼 기능을 이용했어요. 고무차력을 만지듯이 점이나 선 그리고 면을 잡아 당기거나 밀면서 형상을 맞추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미리 띄워놓고 폼으로 들어가죠. 기존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형상이 있어요. 박스나 원통, 구 형상이 없으면 직접 스케치를 해서 익스트루드나 회전을 하고요. 이 중에서 박스를 골라가지고 정면도에 입히죠. 자, 오른쪽에 설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면이 두 개씩 있지만 제가 이거를 늘리면서 좀 더 다양한 면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를 통해서 대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초록의 선으로 대칭이 표현되는데 제가 이 세 가지 대칭을 다 주고 면도 각각 4개씩 늘려 보겠습니다. 자, OK를 한 다음에 제가 면을 하나 잡으면은 이 대칭에 따라서 이제 대칭으로 이제 여러 면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죠. 제가 하나만 잡고 에디트 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신 피봇이 있죠. 이 피봇을 가지고 제가 잡아 당기거나 늘리거나 하는데 얘를 늘리면 나머지도 같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화살표로 하거나 이 가운데 있는 네모를 통해서 평면상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총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평면상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모의 오른쪽이나 위쪽을 보시면 짧은 막대기가 있죠. 이제 이거는 스케일,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가로에 대한 스케일, 세로에 대한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점은 이 X축, Y축, Z축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한 번에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메트리가 걸려 있는데 만약에 이 시메트리를 해제하고자 하면 클리어 시메트리를 통해서 얘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잡고 늘리면은 다른 거 안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다시 시메트리 걸고 싶다 그러면 미러 인턴을 통해서 면을 2개 잡으면 그 사이에 대칭선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박스를 정면도에 부착한 거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외형에 있는 대각선을 움직임으로써 이 이미지와 맞추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로에 대한 대칭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한쪽만 잡고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죠. 옆에 맞춰주고 위에도 맞춰주고 다 맞췄으면 이제 측면도도 맞춰야 되겠죠. 일단 위치가 좀 뒤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무브로 앞으로 당겨주고요. 이제 앞에 있는 좀 모형을 바꾸겠습니다. 에디트 폼을 누른 다음에 면 4개를 잡고 늘리겠죠. 그리고 좀 크니까 줄이면서 늘려요. 근데 문제는 이 선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무리 맞춰도 밑에 비어있는 거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Alt를 누르면서 얘를 진행합니다. 스케일 줄이고 Alt 누르면서 이동하고 스케일 줄이고 Alt 누르면서 이동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대각선에 대한 요소가 많이 있죠. 제가 이거를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뒤에 있는 모형도 맞춰주고 평면도까지 맞추면은 이 UAM 동체에 대한 형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개 유형입니다. UAM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작은 날개를 여러 개 부착함으로써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날개 개수뿐 아니라 날개 모양의 유형에 따라서도 소음의 정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모델링한 날개를 보면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 같은 그림을 보면은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 서페이스의 로프트 기능만으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델링한 프로펠러고요. 밑에 타임라인에서 제가 작업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3개와 그에 따른 작업 평면 3개. 제가 이렇게 늘리면서 선 3개 만들었고요. 이 선 3개를 로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면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면을 가지고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필렛까지 날개 끝을 마무리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과정을 전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존의 스케치를 좀 수정함으로써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스케치를 바꾸는 겁니다. 스케치에 대한 편집을 하는데 이 길이 5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여유롭게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이를 50으로 충분히 늘려주고 이 선이 좀 바깥으로 이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미드 포인트로 조건을 걸어주죠. 두 번째 것도 맞춰주고 세 번째 거 마찬가지로 길게 선을 늘려줍니다. 여기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제 커다란 곡면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롭게 그리고자 하는 날개의 이미지를 이 허브 위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한 다음에 이미지의 각도가 지금 날개와 안 맞기 때문에 날개 하나가 오른쪽에 향하도록 각도를 정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날개 이미지가 굉장히 작죠. 이제 모델링한 날개와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날개의 캘리브레이트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축과 오른쪽 날개 끝 사이를 차례대로 누른 다음에 여기를 75만큼 지정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길이 맞죠? 자, 이제 길이도 맞췄다 그러면은 위에다가 스케치를 열고 제가 이 날개의 외형 라인을 스플라인 곡선 기능을 통해서 따라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날개를 따라 그려주죠. 자,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면은 중간에 끊지 말고 가운데 이제 원기둥이 있잖아요. 이 원기둥 안쪽에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처음과 끝을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프로파일을 이 서페이스에 있는 익스트루드로 돌출을 합니다. 방향은 위아래로 충분하게 늘려주도록 하고요. 이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 두 개의 곡면이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곡면 겹쳐 있는 거를 제가 트림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만 남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통해서 바깥의 날개를 없애주고 다시 한번 트림 누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면 잡고 위아래로 잘라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면만 남게 되겠죠. 스케치 다시 꺼주고 평면도 꺼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온 이미지와 형상이 비슷한 날개가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지금 두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두께를 줘야 되는데 이미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늘려주면서 두께를 주고요. 필렛은 필요가 없죠. 필렛 지워주고 그리고 패턴도 이미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패턴이 적용이 되고요. 한 번 더 늘려주면은 패턴 3개로 다시 한번 늘려주면 전체 패턴이 날개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 변경입니다. 아무래도 퓨전과 맥스를 협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변경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퓨전에서 재빠르게 이루어져야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죠. 설계 변경 사항이라고 하면은 유형이 많이 있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치수 변경이라는 이슈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큰 원통 원형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지름의 크기가 변경이 되었다 했을 때 단순히 이제 지름 크기를 줄인다면 날개의 크기는 그대로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원형 프레임에 대한 지름 낮춰주면서 날개도 같이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형 프레임을 스케치한 기록 찾아가가지고 605만큼 했네요. 605만큼 한 거를 제가 한번 5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길이가 줄여주고요. 얘를 그대로 종료를 하게 되면 프레임의 길이는 줄어졌지만 날개가 서로 충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매개 변수는 모디파이에서 change parameter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전까지 작업했던 뭐 익스트루드에 대한 로프트에 대한 여러 가지 스케치에 대한 치수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작업한 치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확인 매개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유저 파라미터 한 다음에 DIA를 입력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605만큼 지정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형 프레임 길이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이 500이라 된 거를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DIA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하면은 605만큼 지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DIA로 매개 변수를 활용했고 저희가 변경을 했을 때 같이 바꿔야 되는 거를 얘를 연간 지어 가지고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을 DIA 나누기 4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스케치 닫아주고, 자, 날개의 크기를 이제 바꿔야 돼요. 날개의 크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제가 봐야 되는데, 자, 보니까 작업평면 2개, 중간에 하나, 그리고 끝에 하나, 이렇게 2개를 통해서 제가 날개의 크기를 조절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작업 평면에 대한 간격을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 DIA 나누기 17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마이너스 75를 마이너스 DIA 나누기 8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럼 세 가지에 대한 치수가 이제 DIA를 통해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모디파이에 있는 change 파라미터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605만큼 되어 있는 걸 5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형 프레임 바뀌어지면서 이 프레임 길이와 날개에 대한 크기가 같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명확한 차이를 위해서 얘를 700으로 늘려봅니다. 그러면은 프레임과 길이와 날개에 대한 크기도 같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중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모델링에 대한 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 아니면 의견을 공유하는 거죠. 이제 맥스를 사용하거나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께 의견을 공유하는 건데, 자, 좀 그림을 보자면 왼쪽은 퓨전에 대한 캡처 화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퓨전이 아니고 웹사이트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퓨전 사용자가 자기 PC에 퓨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시각화 하시는 분이 자기는 퓨전이 없는데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퓨전 사용자입니다. 이제 완성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지정해 놓은 프로젝트에 저장을 하죠. 그 프로젝트의 팀원을 미리 초대합니다. 받은
사용자는 메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얘를 클릭하면은 얘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겠죠. 뭐 썸네일부터 해가지고 뭐 사용위치, 도면, 특성에 가면은 뭐 재질이라던가 부품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보기를 가시면은 이렇게 3D 환경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퓨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몇 개를 보자면 먼저 측정인데, 제가 어떤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럼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잴 수가 있죠. 그리고 부품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모델 검색기를 통해서 어떤 부품이 어떤 거구나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형 분해를 통해 가지고 좀 늘리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표현이 좀 어려우니 어떤 값을 좀 조절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향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렛이죠. 이제 필렛 쪽을 가리키면서 텍스트로 보완합니다. 이 필렛에 대한 크기를 좀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세이브를 누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캡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글이 올라온 동시에 퓨전의 사용자도 이 코멘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올랐으니 눌러본 다음에 확대를 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렛을 작게 한 거구나 해가지고 이 필렛 눌러보면은 밑에 타임라인에 표시가 나오죠. 한 번 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 지금 5로 되어 있는 거를 뭐 2로 변경 해가지고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알려야 되겠죠. 오른쪽에 저희가 답글 닫는 것처럼 여기다가 완료 아니면 수정 완료 했습니다. 포스트. 그 다음에 완료된 거를 제가 이미지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카메라 버튼을 통해 캡처를 하고 다시 한번 글을 올려주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포스트.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시각화 하시는 분은 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가 바꿨구나. 아니면 가운데 있는 모형도 좀 바뀐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좀 멀리 있지만.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공유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델링 팁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시각화 세션 이제 박준희 매니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구소프트의 박준희입니다. 3D Max 시각화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3D Max는 3D 데이터를 빠르게 시각화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웨비나의 아젠다입니다. 4강 컨텐츠에서 이어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추가적인 관절 연결 작업과 렌더 환경, 라이팅 재질 및 렌더링 작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강 때는 이렇게 도심항 공기를 링크, 패스 컨스트레인을 기능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 날려보았습니다. 프로펠러 애니메이션을 주고 라인에 연결을 한 후에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카메라 설치까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 기능으로 뼈대를 만들고 간단한 기계팔의 리깅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기계 모델링에 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뼈대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모델링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IK 솔브를 이용해서 관절을 연결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더미를 만드시고 애니메이션에 있는 링크 컨스트레인으로 IK 솔브에 연결해 주십니다. 이제 뼈대를 오브젝트와 붙이기 위해서 스킨을 이용해서 관절 하나하나에 넣어서 연결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이후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더미에 애니메이션 키를 주어서 동작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HDRI는 이미지 자체에 빛, 정보값, 색상 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포맷입니다.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렌더러가 GI 방식으로 이미지를 계산하여 렌더링을 해줍니다. HDRI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숫자 8번 키를 눌러서 환경맵 창에서 OSL HDRI를 불러와서 넣어주십니다. 맥스에서 제공하는 소스 이외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HDR 환경맵을 불러와 넣으시고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HDR 소스를 움직일 수 있고 빛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BR 매트리얼은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유리, 쇠, 질감을 바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PBR 재질도 무료로 받는 다운로드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텍스처를 드래그로 바로 연결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오브젝트로 PBR 재질의 수치를 조절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멀 디스턴스 맵을 사용하면 무거운 모델링의 데이터를 맵으로 베이커해서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놀드 재질인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사용하셔서 질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리는 굴절이 강하고 금속은 반사가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플라스틱, 금속, 유리 재질들은 반사와 굴절률, 글루시니스, IOR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재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놀드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놀드 라이트를 만들고 여러 타입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점 조명을 사용해서 실내 라이팅 또는 태양빛의 야외 라이트를 표현합니다. 바닥이나 반사판을 만들고 빛이 바운스 되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라이트 타입 중에 스카이돔 라이트는 HDR 이미지하고 같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스카이돔에는 텍스처에 아놀드 환경맵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라이트 타입 중에 디스턴스 쿼드 라이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고 쿼드는 빛이 감쇄되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됩니다. 메쉬 라이트는 오브젝트 자체에서 빛을 발광할 때 사용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라이트에 적용해 주시면 물체 자체에서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이건 아놀드 라이트에 대한 속성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HDRI 라이트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빛의 느낌을 내는 방법입니다. 드래그를 하셔서 불러오시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HDRI 라이트 맵이 있습니다. 기존의 HDRI에 연결을 해주시면 라이트가 생성되고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면 라이트가 나타납니다. 형태도 바꿀 수 있고 라이트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림자는 바닥에 오브젝트에 매트 섀도우 재질을 바닥에 넣어주시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보입니다. 오브젝트를 안 보이게 하거나 그림자만 보이도록 렌더링하고 싶다면 오브젝트에 아놀드 프로퍼티즈를 적용 후에 레이즈를 체크하시면 보이지 않고 렌더가 걸립니다. 아래 섀도우도 가능하십니다. 아놀드 렌더 뷰에서 포스트 탭에 애드를 해주시면 이미지를 맥스 상에서 조절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믹서를 넣어서 합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더러는 빛이 물체에 바운스 되는 걸 GI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미지로 나타내 줍니다. GI는 화면의 이미지처럼 주변에 색이 오브젝트로 먹어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바운스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렌더 셋업 창을 보시면 샘플링 설정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AA 설정이 있는 값을 올려주면 렌더 시간은 늘어나지만 더 정확한 결과로 선명해집니다. 최종 렌더링의 경우는 최소 5 이상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래 프로그레시브 샘플링은 픽셀의 샘플링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샘플 필터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선명도를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클래핑은 빛의 세기가 얼마큼 조절이 가능한지를 정해줍니다. 합성해서 밝은 부분의 영역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렌더 셋업의 샘플링에 대해서는 아놀드 웹사이트에 정보가 더 있습니다. 렌더 셋업에 있는 모션 블러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렌더링이 될 때 모션에 잔상이 블러되어 렌더되는 기능입니다. 샘플링 수를 올리면 블러가 될 때 노이즈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로 배경을 바꿔서 렌더링도 가능하십니다. 렌더 셋업에서 인바이러먼트 옵션에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커스텀 맵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 한 장을 렌더링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에 빛의 느낌을 보면서 물체의 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렌더 셋업 상위 탭에 AOV 렌더 패스는 창을 열어서 원하는 패스 이미지를 추가해 뽑을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 리플락션, 스페큘러, 디퓨즈, 매트 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합성 작업을 할 때 패스 이미지들을 가져가 특정 부분만 수정을 하고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되는 시퀀스 렌더를 하겠습니다. 렌더 셋업에서 렌더가 걸리는 구간, 레인지를 정합니다.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 어떤 포맷으로 저장할지도 확인합니다. 오픈EXR 포맷은 여러가지 이미지 패스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포맷입니다. 이건 합성 작업을 할 때 사용되고 EXR이나 PNG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알파 값은 배경이 투명하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캐릭터만 렌더링 되기 때문에 합성 툴에 가져가서 다양한 배경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렌더링이 다 걸리면 시퀀스 이미지로 렌더링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성 툴에서 묶어서 보시면 이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배치 렌더는 컴퓨터에서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한 렌더 방식입니다. 렌더링 탭에서 배치 렌더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렌더를 거실 수 있습니다. 앞의 방법대로 렌더링을 하면서 다른 작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각화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희 매니저님 시작과 세션까지 마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완료됐는데요.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들으시면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아니면 뭐 새롭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나 이제 설문조사 링크를 드릴 건데 이제 네,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치킨 세트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네, 제 링크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구글 링크 있으니까 여기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퓨전 공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NCS에 대해서 호환이 가능한지 보셨는데 퓨전 60 기능 내에도 보시면은 NCS 이제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전에 콘텐츠에서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 올리면서 했던 내용들이고 오늘 좀 심한 내용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 진행한 것도 저희 유튜브 채널도 올릴 거고요. 네, 링크 올랐을 텐데 저희가 이제 당구소프트 채널입니다. 그래서 잠깐 같이 보도록 하자면 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자, 영상을 보면은 저희가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강, 3강에 대해서는 제가 모델링 첫 번째 세션으로 했던 게 이제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로 보시면 되고 시각화는 이제 네 번째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웨비나 한 거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 2주 뒤죠. 이제 7월 8일이니까 2주 뒤면 22일인데 22일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웨비나를 엽니다. 이제 PDMC, 퓨전이나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캐드, 인벤터, 맥스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컬렉션인데 그 PDMC에 관한 웨비나도 진행을 하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관련된 메일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퓨전360 제품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이제 제품군에 대해서 제품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가격이 30% 정도 할인이 되니까 혹시나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도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 메일이랑 번호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 웨비나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후로 이제 다음 주 화목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추가적인 모델링 영상과 이제 시각화 영상을 게시할 거니까 많이들 와가지고 이제 시청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